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현대수설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를 찍게 된 건요, 이번에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이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서 강의를 유일하게 찍지 않은 작품이 이 엄마의 말뚝 2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강의 찍어주면 안 되냐는 계속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미리 시험 전에 빨리 찍어 놓아야 여러분이 또 공부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서 오늘 찍게 됐고요. 오늘은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저녁에 아무도 학교 없지만 그냥 학교 나와서 내일 월요일날도 새롭게 시작되면 이제 방과후 학교나 또 이번 주 수능이 있어갖고요, 이걸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휴일이긴 하지만 잠깐 교감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나와서 이제 강의를 좀 찍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쉰 목소리가 날 거예요.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게 될 작품 박완서 소설가님의 엄마의 말뚝 2. 제목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맞아요. 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이라는 이 소설은 시리즈, 흔히 말해서 연작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2, 3 중에 이제 2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들어있고요. 사실 박완서 씨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국문과를 들어가셨다가 중간에 중퇴를 하시긴 했지만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2011년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1931년생이시니까 2011년이면 거의 한 80세까지 사시다가 여러분이 아실만한 작품, 박완서 씨의 유명한 작품이 뭐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라든지 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라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또 알만한 게 뭐 그 여자네 집, 그 남자네 집의 작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네 집, 이런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자, 오늘은 엄마의 말뚝 2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게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구성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그 가운데 있는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인물이 중요하고 그들이 어떠한 사건 속에 있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갈등 요소가 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작품도 사실 인물은 크게 많이 있는 사람 나오진 않아요. 한 3사람? 첫 번째는 이제 주인공인 나,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간호사,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나오니까 뭐 인물 정리는 크게 하지 않아도 본문 내용으로 뭐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엄마의 말뚝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핵심을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오늘의 힘이 되는 한마디, 선생님이 이제 강의 찍을 때마다 여러분이 조금 기운 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걸 한마디씩 해주고 있어요. 자, 교육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점차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한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이 되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공부하기 싫고, 왜냐하면 했는데 자꾸 틀리니까. 그런데 사실 뭔가 틀린다라는 건, 뭔가 이제 동그라미보다는 X가 많다라는 건 내가 배워갈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하는 건, 학교 시험도 물론 잘 보면 좋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은 수능까지 2년이 남았죠. 아주 많은 시간들이 남았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무한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 수준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요. 2년 후에 고3이 돼서도 이 수준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틀렸다? 아, 내가 뭔가 모르는 것, 무지한 것들을 발견했구나. 그럼 이제 이것들이 점점 발견했으니까 해결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교육을 통해서 나의 무지가 다 해소된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틀린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의 말뚝 2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이렇게 핵심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공부할 때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전쟁 중에 혈육을 잃은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지 않았다는 건 그 아픔이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지속되는 전쟁의 상처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분단의 아픔. 사실 박완서 씨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일반 중산층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박완서 씨 작품의 많은 부분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아픔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이란 것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박완서 씨의 그 고향이 그 북한 쪽에 있는 개풍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혈육을 실제 잃었다고 하고요. 그 아픔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한 약간 좀 자전적인 소설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녹여내었다. 물론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 일종의 약간 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영화 그 자체가 실제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조금 뭔가 변형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작가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이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 요 안에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녹여내었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소설 속의 나를 보면 박완서 씨의 모습도 볼 수는 있는 거죠. 박완서다 이게 아니라 박완서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전적인 약간 좀 거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민족이 비극을 다루고 있고 분단의 상처를 다루고 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엄마의 모습이 중요한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오빠와 나라고 하는 이 딸이라고 하는 남매를 양육하셨고 사실 북한에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계시고 아들에 대한 높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전쟁 중에 아들을 잃었던 그 상처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서 작품을 들어가시면 좀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작품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늘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교과서 254페이지니까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작품을 읽고 조금 길어요, 여러분. 한 10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길기 때문에 순식간에 읽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춰두시고 작품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본문도 정리해드릴 때 뭔가 대단한 걸 정리하는 것보다 요러요러한 흐름이 있고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작품을 공부했을 때 내가 무엇을 알고 끝내야 하지? 바로 이 6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읽고 그 다음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요 안에서 읽으셨으면 나와 간호사의 인식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에 대한 인식이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간호사의 인식이 좀 달라요.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혈육인데 간호사는 그냥 환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 입에서 이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건 뭔가 좀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좀 하대하는 느낌이 들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다음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인데 사실 소설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소설 문제 푸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주인공이 처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점차 어떻게 변해가더라. 이걸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그 짓이라는 게 나와요. 그 짓. 그 짓이라고 하니까 뭔가 짓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 이 그 짓이라고 하는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짓의 대물림과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끝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엄마의 말뚝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작품의 제목이잖아요. 왜 그 수많은 말 중에서 엄마의 말뚝이 제목일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이제 작품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이 작품 속에 녹아있다. 이 6가지 반드시 알고 끝내셔야 엄마의 말뚝 2라는 작품을 내가 잘 읽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 본문 가봅시다. 자, 엄마의 말뚝 2라고 제목에 드러났죠? 아까 얘기했지만
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화자가 겪었던, 그러니까 작가가 겪었던 자신의 모습을 소설 속에 녹여낸 자전적 소설이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 나오죠. 이거 왜 주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늘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 앞부분에 줄거리를 주는 이유는 이거 안 주면 이 뒷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이해하고 싶니? 그럼 여기를 잘 읽어. 뒷이야기를 읽으려면 이 줄거리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적어준 게 아니라 이 책 교과서를 집필자가 여러분에게 이 박완서 씨의 소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축해준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학교 시험 문제 출제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략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본문에 있다면 여기서도 출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느 날 외출에 돌아온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첫 번째 나가 등장하는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1인칭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럼 1인칭이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주로 한다. 나는 그 사람을 관찰하듯이 설명만 하고 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가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친정 어머니가 두 번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대요. 이제 그게 사건의 시작인 거고요. 그다음에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죠. 다리 골절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사실은 이제 엄마의 말뚝 1편에서는 서울의 터전을 잡고 자식 교육에 힘쓰는 어머니의 의지적인 어떤 어머니의 되게 힘든 고난의 삶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 엄마의 말뚝 2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2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 듣고 가봤더니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 당연히 이 어머니 얘기하는 거겠죠.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선생님도 아버지가 지난번에 한번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횡단보도 앞에서 크게 넘어지셨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이제 들어가게 되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가 안 되고 이제 상주하는 사람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보호자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혼자 수술대 위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좀 이제 많이 연세도 또 있으시고 혼자 힘드시다 보니까 그 수술대 그 침대 위에서 바늘을 꽂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시고 힘들어하셨던 모습이 있거든요. 약간 그때와 좀 비슷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도 선생님 많이 걱정했거든요. 수술이 잘 끝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참아낼 수 있을까? 선생님 아버지도 다행히 잘 참아내시게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시네요. 성공적으로 끝났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잠이 들었다가 요 이후의 이야기. 어머니가 아직 잠들었던 상태, 뭐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잠이 들었다가 내가 깨어난 다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내가 자고 있었잖아요. 술렁이는 기미. 어떤 기미였지?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술렁인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뭘 술렁이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던 것이었다. 아, 그게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에 이렇게 막 손을 휘젓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쩌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 혹은 잠결에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허공에 뭔가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환각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머니가 아직 마취가 깨어나지 않은 환각 상태.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어날 때 마취에서 뿅 하고 깨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마취가 서서히 풀리니까 서서히 풀리면서 아직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갖고 뭔가 헛것을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있는 게 있다고 하세요. 자,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과는 달라 보였어요.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어머니가 뭔가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탁탁탁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규칙적인 행위. 사실은 이제 이 뒤쪽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어머니가 뒤쪽에 나와요. 엄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빨래를 갠 다음에 어머니가 분류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허공에다 막 지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래를 갤 때 이렇게 한 다음에 탁 쌓아놓고 이런 모습이 있던 거예요. 뭔가 규칙적으로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상상 속에서 혹은 환각 상태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깜짝 놀랐겠죠. 어머니가 혼 상태였는데 깨어나셨는데 뭔가 막 손짓발짓을 하시는데 뭔가 규칙적이야. 뭔가 나한테 시도를 보내시는 건가? 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뭔가 진짜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엄마 뭐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대요. 어릴 때의 말투란 말을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현재 잠깐 과거 속으로 의식이 간 상태거든요. 자, 넘어가 보죠.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어머니가 보면 모르니 빨래했으면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어릴 때의 말투로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과거로 돌아갔구나.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의식이 과거로 간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전에 내가 그 어릴 때, 즉 화자가 어릴 때의 그 시점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데 어머니 눈앞에는 지금 내가 그 어릴 때의 모습으로 있는 거고 어릴 때의 나가 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엄마 뭐해? 야 보면 모르니? 엄마 빨래 개고 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 빠진 목소리가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서 그 기운 넘치던 지금은 나이가 좀 드셨지만 그때는 젊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어머니로 돌아갔구나. 빨래라니 엄마 좀 주무시지 않고요. 아니 이걸 이 모양으로 들어놓고 잠이 와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완전히 과거 속에 빠져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는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어나시긴 했는데 어머니의 그 의식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전히 어머니가 뭔가에 빠져 있는 상태구나. 어머니의 환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엄마가 이제 뭐 헛골을 보시나 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파서 약간 그 헛소리를 약간 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선망 증세라고 하는데 선생님 아버지도 그때 병원에서 그 다치신 다음에 마취가 좀 덜 깨어났을 때 막 아버지가 막 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멀쩡히 있는데 뭐 어디서 불이 나고 있다. 어서 불을 꺼야 되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막 이상해지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청하고 싶은 건 또 여자의 몸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약간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적에 빨래를 불려고 익히고 있었고 걔 똑같은 모습이네요. 전체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등이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겠죠. 간호원이 이때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이터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이는 거 뭐냐면 나는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화자죠. 그러니까 나죠. 나의 어떤 걱정스러운 모습이 막 얘기했더니 마취 끝에 그런 환절 덜어 있어요. 점점 나아지시겠죠. 하면서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심드렁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간호사의 특징은 심드렁하게 얘기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아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간호사가? 이렇게 우리가 막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만 본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 중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더군다나 나는 친족이고 나의 엄마고 여기는 어떤 그냥 환자와 그냥 의료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체온과 맥박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달라고 졸랐어요. 아니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자 졸랐어요. 어머니가 이제 잠드시는 게 차라리 편할 거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막 헛소리하고 막 깨 계시니까 아 이러다가 엄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냥 이대로 좀 더 주무시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약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약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뭐 수면제 같은 거 아니면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넘어가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딸의, 즉 나의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아, 맞았어요.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지금 막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전엔 괜찮았는데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 나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약이 혹시 뭔가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준 그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사실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각을 보는 이유가 혹시 약의 부작용 아닌가? 요걸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환각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또 아니 그럴 일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잘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맞네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약이라고 하는 건 신경안정제였어요. 그죠?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좀 전에 들었잖아요. 엄마가 과거로 가 있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해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화자는 그 어머니의 어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달라진 그 모습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건 아마도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엄마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제 헛거보다가 막 헛소리 하시다가 뭔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수면제와 주사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속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인물이 왜 그런 얘기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수면제와 주사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겁이 났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이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그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자는장에서 말이 돼요? 막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협조를 잘 해주셔야지. 아니 덮어놓고 이렇게 때려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앞에서부터 지금 앞에 본 선생님이 아까 가로 묶어 놨었는데 여기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의 모습은 누구와 누가 대립을 하고 있죠? 간호사와 내가 대립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어머니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머니가 지금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이상 행동. 아유, 글씨가 이상하네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어머니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나하고 간호사 간의 의견의 대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나와 간호사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이 왜 드러나고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머니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간호사 입장에서는 전문 의료인이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고 자신의 혈육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나는 주관적으로 계속 어머니 상태를 보고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냥 어머니의 지금 나타나는 현상, 그동안의 어떤 사례들 가지고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종의 소설에 제일 많이 보이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가 이기거나 아니면 한쪽이 포기하거나 그래야지만 갈등이 해소됐을 텐데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죠.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 많이 봤고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보호자는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 입장에 화가 났나 보죠.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그럼 얘는 왜 무안하고 노여울까요? 우리가 무안한 건 조금 뭔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무안하다라는 것들은 뭔가 막 약간 뻘쭘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요구한 것들을 거절당해서 무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는 내 따위에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내까리면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났고 간호사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서로 막 쏘아붙이다가 자 밑에 보도록 하죠.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 사실은 빨래를 개켰다라고 하는 건 누가 들었냐면 나는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과거의 모습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간호사는 그것이 과거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잠깐의 헛소리를 하고 그냥 잠시 좀 이따 뭐 원래도 돌아올지 뭐 그거는 간호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죠? 자 넘어가요. 애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면서 방어의 자세를 취했대요. 자 조금 전에 어머니가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방어의 자세를 취했대. 방어한다는 것들은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 혹은 내가 뭔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을 때 방어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할 텐데 뭔가 보도록 하죠.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다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장되었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어의 자세를 취한 것도 그렇고 푸른 귀기가 돌던 눈은 그러니까 귀기가 돌던 두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힘차는 모습이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공포. 뭔가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생겨서 방어해야 할 것들, 내가 공포로 여기는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 어머니의 어떤 일상적인 행위, 이 행위의 모습에서 갑자기 어머니 행동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포의 대상을 만난 걸로. 그래서 어머니 일상적 행위는 뭐였죠? 빨래 개키는 거였죠. 근데 요걸로 갔어요. 자, 이때의 공포의 대상은요. 뒤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민군 군관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를 물어본다면 인민군 군관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인민군 군관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들을 죽인 북한군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만나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서워졌던 거예요. 그죠? 자, 밑에 계속 가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어머니 이야기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면서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쿵 막혔대요. 굉장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목을 딱 잡고서 엄청난 힘으로 나를 쪼여대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자신의 아들이 군관에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어떤 안간힘, 어머니의 어떤 그 발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속삭였어. 그놈이 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놈이 왔어. 막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놈이 누구라 그랬지 아까? 바로 그놈은 인민군 군관. 요 놈이 그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 군관이었던 거예요. 자,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여러분 태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세는 태도나 자세의 줄임말. 이거 왜 가르쳐 주냐면 소설 같은 거 시험 문제 낼 때 어휘 문제를 좀 내기도 하거든요. 뭐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문제에서도 어휘 문제가 잘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특히 이런 이제 어휘 문제들이 소설 문제 하나씩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자, 태세는 태도나 자세를 줄임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요. 어쨌든 방어의 태도 혹은 자세를 취한 뒤 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넘어가죠.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머니가 헛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도 없었어. 순간 머리결이 쭈삣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나는 보지 못한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쭈삣했을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인민군 군관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읽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나는 어머니가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뭔가 공포의 대상을 보고 있구나. 근데 쭈삣이니까 나도 뭔가 무서움을 느꼈을 것 같아.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그놈이라고 했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나는 그 존재를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밑에 보죠. 문 쪽엔 아무도 없었어.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한 거죠? 엄마가 무서워. 그놈이 왔다. 그놈이 왔어. 이거 떨고 있으니까 엄마 왜 그래? 엄마 혹시 저승사자가 엄마 데리고 온 게 엄마 눈에 보이는 건가? 왜 옛날 드라마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이제 와서 이제 뭐 갈 시간이 되었소. 이렇게 막 불을 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의 착각이 들어간 거죠. 그럼 왜 나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착각은 사실은 어머니가 본 것은 그 인민군 군관의 모습을 본 건데 이건 뒤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저승사자라고. 어머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로 여겼기 때문에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보면서 어머니를 데리러 온 인민군 군관의 존재를 알아차렸군.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어머니가 보고 있는 존재를 인민군 군관에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도 저승사자 데리고 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가망이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가능성 있는 희망의 줄임말이거든요. 가능성 있는 희망. 그러니까 어떤 희망도 없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86의 노인. 와, 어머니가 86이래요. 엄청나게 나이 드셨네요. 그죠?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계속해서 화자는 그놈을 이거는 나가 생각하는 그놈의 정체인 거죠. 그죠? 아직은 인민군관이 모르는 거니까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제일 고령이 우리 어머니 데리러 왔나? 이런 걱정을 했던 거겠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댔자일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연히 우리 엄마 차례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써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 전 병원 통틀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마침 저승사자 데리러 왔다?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 어머니 차례일 거니까 내가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일종의 이걸 앞볼 수 있겠네요. 체념의 정서가 들어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라고 하는 건 일종의 뜻이 타고난 수명이란 뜻이거든. 하늘이 준 수명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늘천, 이건 수명이니까 하늘이 준 수명을 못 누렸다고 하랴. 이게 사실 뭐 시 같은 걸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때 하랴라고 하는 것들은 서리법이겠죠. 누가 못 누렸다고 하겠니? 그런 사람 없어. 이런 뜻일 거니까.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머니를 데리러 오다니, 쉽게 말하면 이거는 큰 칼자국이니까 큰 수술 마친 후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끌고 가려고, 그게 괘씸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죽음 인정해.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벌써, 왜 하필이면 벌써야? 조금만 시간 더 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여한이라고 하는 건 남을 여자에다가 한이라고 하는 건 원한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원한? 그러니까 남은 어떤 그 원한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니? 남은 원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여한이라는 게 남은 원한의 줄임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오는 하고 있다.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지금 현재 극한 공포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의 심리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머니가 극한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러한 공포감을 느끼고 가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요 안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실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어. 수술하시고 몸이 힘드신 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왕이면 어머니가 좀 덜 고통스러워하시고 덜 공포스러움에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사자의 도리 아니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화자는 계속해서 그놈을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승사자를 원망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라져라 허이 허이 하고서 지금 저승사자를 내 나름대로 쫓아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데려갈 거라면 어머니 좀 힘들지 않게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죠.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어. 산 사람 입장에서 또 저승사자 보이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대. 어머니가 점점 더 공포스러워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 어머니가 점점 공포스러워한다? 저승사자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느꼈다라는 거겠죠?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네 오라비 숨겨야지! 갑자기 이상한, 그죠? 분명히 어머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라면 오라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순간 망치로 빵 맞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요? 오빠요? 왜냐면 엄마는 지금 아파도 현실 속에서 지금 저승사자 날 데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오라비를 숨기라고? 그럼 오라비를 숨기라는 거는 오빠와 관련된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서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네 오라비를 벌써 잡아갔냐?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계속해서 눈 속에 그 대상이 보이는 거죠. 오라비를 잡아갔던 그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인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 의식의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언젠데요? 그 인민군 군관이 찾아왔던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오라비는 숨어 있었고 인민군 군관이 찾아와서 오라비를 찾아내려고 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머니가 의식 속에서도 아들을 숨기려는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라고 엄마한테 지금 엄마 저 헛소리를 하시니까 어머니 손이 사방을 더듬었어. 자, 이거는 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일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여.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방을 더듬었다라는 게 무슨 행위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아들을 찾기 위한 행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선생님 이게 어떻게 아들을 찾기 위한 행위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있잖아요. 더듬고 나서 더듬다가 발견된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다리를 붙잡고서 내 아들, 이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더듬더듬하면서 그 숨기기 위한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내 새끼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자기 다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자기 다리를 아들로 착각하는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의식 속에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떨린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 이 다리는 아들로 착각한 소재겠죠. 아들로 착각한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저승사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뭔데?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찾으러 온 그 군간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집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뭐야? 높여주고 있는 거잖아. 왜 높여주고 있는 거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심정은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절박한 그 심정 때문에 아들을 잡으러 온 군관한테 막 존대해주면서 아부를 하고 있는 모습. 이걸 아부라고 해야 될까? 필사적인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절박함이 녹여있는 호칭이다.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엔 비굴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한 이유도 뭐죠? 마찬가지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죠. 자,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어. 자, 이제 그 무엇이 뭐죠? 이 무엇은? 인민군 군관이란 거를 이제 화자 역시도 알게 된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그놈이라는 걸 누구로 알았냐면 저승사자라고 착각해서 어머니와 나가 싱크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인민군 군관으로 싱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뒤에 보죠.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가 숨기려는지 몸부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지키려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자기 다리가 어디에 숨겨질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다리를 어떻게 숨겨보겠다고 나름대로 어머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자기 아들을 어디다가 숨겨서 이 군관에게 잡혀가게 할 수 없다라는 어머니의 절박한 모습이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몸부림쳤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심리요? 아들을 숨기려는 심리. 그럼 그러한 심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종의 간접적인 제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절박함이라는 어떤 심리를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움직일 리가요. 어머니 다리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아.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계속 나으리라고 높인 건 뭐죠? 아들을 지키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없습니다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건 뭐죠? 당연히 아들이 발각될, 아들의 발각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담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양 묘사를 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머니의 그 절박함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심리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이나 겪게 하시다니. 사실은 과거에 이미 자기 아들이 죽음을 목격했었고 이제는 환각 속에서 또 한 번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고 잡혀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2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과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머니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2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2번째는 뭐예요? 현재죠. 현재는 어디서요?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다시 그 일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겪어도 공포스러운 일이 환각 속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매일 밤 지속적으로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막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그걸 아니까 정신 차려 얘기하는데 나는 어머니 어깨 흔들면서 막 울부짖었는데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버리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안 된다, 안 돼. 이놈! 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으리, 나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으리, 나으리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완전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나으리, 나으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존대 행위였다면, 존대의 호칭이었다면, 이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분노, 적개심,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나으리라고 하는 그 모습에는 뭔가 절박함 혹은 비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으리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마음가짐과 이놈이라고 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와 어떤 심리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를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하면서 분노와 일종의 이놈이라고 하는 건 분노와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높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기는 되게 높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자, 넘어가요.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져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혼자서 헛거, 즉 그 환각 속에서 인민군 군관을 보고서 혼자서 이놈 안 된다, 이놈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러다가 우리 엄마 더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였고, 어머니의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이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이 다리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어머니가 그 다리를 감싸고 있는 건 단순하게 엄마가 자기 다리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그 모습이 약간 이 나의 입장에서도 환각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당연히 화자에게 그 어머니의 심리가 뭐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다리와 이것들이 나한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건 나 역시 어머니의 다리가 죽은 오빠로 느낄 정도였다? 나의 모습이, 나는 어머니에게 점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 공감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라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건 나 역시 어머니의 그 모습이 막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도 그 다리가 죽은 오빠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함께 군간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의 심정과 혹은 적개심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반면 군간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기는 일종의 아부하고자 하는 비굴한 그리고 절박한 심리가 녹여 있다라고 다시 방금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부를 번갈아가며 몸부림칠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주사바늘이 견딜 수가 있나요?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서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니의 그 광란의 모습이, 광란이 극에 달해 있는,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만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엄마가 왜 이러는지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간호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넘어가죠. 이놈 개 섞어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이라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분노를 엿볼 수 있네요. 자, 여기 네모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네모 쳐놓은 부분에 번호를 좀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기 시작을 했대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자, 어머니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다가 번호 1번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의 모습은 번호 1번. 틀니를 빼놓아서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그러니까 틀니도 없는데 이도 없는데 이를 거기서 바득바득 갈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처참한 일인 거죠.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이 처참함을 통해서 전쟁의 비극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그냥 묘사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어머니의 그 처참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 여기에 지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기성은 기이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득부득 눈물이 범벅된 얼굴에 이를 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기성을 지르고 머리를 막 쥐어뜯는 어머니의 모습,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까지 다 뜯어져 버리는 이 모습 있죠. 이 1번과 2번의 3번. 이 1번부터 3번까지 어머니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어머니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1번, 3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각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거죠. 그 목격하는 걸 통해서 슬픔과 그다음에 분노가 극에 달한 이 모습을 1번, 2번, 3번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각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어머니의 상태. 그러니까 그 과거에 느꼈던 그 심리가 그대로 와서 좀 더 극에 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는지 간호원이 먼저 뛰어 들어왔네요. 다행히도요.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 들어왔고요. 이 13은 어이 보는데 안 지워졌네요.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술들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대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넘어갈게요.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께 찍어 누르는 동안 그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 다시 삽입했고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팔에 꼽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발등에다 꽂았나 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분명히 수면제나 아니 뭔가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요. 계속 이 간호사가 너무 성의 없다. 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머니의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를 어머니가 그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를 모르는 간호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판이죠, 오판.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어머니의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이런지도 알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어머니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근데 간호사는 어때요? 정확한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특이 체질인가 보다. 한 100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도 있다. 정도로 그냥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오판이 2번 나오네요. 나의 오판도 있었고 간호사의 오판. 나의 오판은 뭐였죠? 어머니가 저승사자를 만난 걸로 오판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인민군, 북한 인민군을 떠올린 거였고 만나고 있는 거였고 보고 있는 거였고 간호사 역시 어머니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어요.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악몽이란 건 뭐죠? 아마 이 모습은 그 전쟁 당시의 기억을 얘기하겠죠. 그 전쟁 당시의 기억. 정확히 말하면 전쟁 당시에 아들이 죽었던 그 처참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하네요. 넘어가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 발악이라고 하는 건 마구 악을 쓴다라는 뜻인데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고요.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 사지를 꽁꽁 묶게 했대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가족 입장에 속상해요. 선생님 저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아버지가 아까 다치셨다가 사실 선생님 아버지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약간 조금 환각을 보신 그러니까 선망 증세라고 하는 환각을 본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주사바늘을 꽂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뽑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놈 네가 이제는 아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엄청 속상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이거 몰라보시고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한테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이거 뽑지 못하시게 잠깐 묶어놓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걸 계속 뽑으시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힘든 상황 속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또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환자가 한 명인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면 올케어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많고 바쁜데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묶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묶여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한 아버지가 묶여 계시고 마치 묶인다는 건 감금당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어서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로 선생님한테도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처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좀 기다려라 라는 약간의 좀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쉬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고요. 그러나 이거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이거를 풀어버렸던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머니 헐크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어머니가 헐크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불가사의한 괴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무빙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의 어떤 이 불가사의한 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쟁 속에서 그 자식을 앗아간 그 현실과 맞서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그 전쟁 속의 자식을 빼앗아간 그 전쟁이란 현실 정확히 말하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란 말을 환각이란 말을 바꿔본다면 어머니가 지금 바라보는 그 환각 속에서 자식을 빼앗아간 전쟁이라는 현실과 어머니는 맞서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끈이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길게 뛰기 시작했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라 나오네요. 그죠?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대. 그러니까 나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나의 입장에서도. 그죠? 으아! 비켜낸다! 으아!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개성이었을 거예요.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서 뭔가가 솟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거는 뭐예요? 어머니 같은 괴력이 나도 솟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어떤 아픔과 함께 나에게 솟겠다. 그러면 나가 어머니의 아픔에 뭐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머니 아픔에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아픔에 동화된 이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어요.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왜요? 왜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어요? 이 이유는 다른 이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불가사의한 괴력은 뭐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걸 얘가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아픔은 친족인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의 도움을 청하지 않겠어라는 얘기는 어머니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 파트가 될 거예요. 그럼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의 모녀만의 것이야. 우리 모녀만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의 포인트는 혈육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정확히 말하면 혈육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 두 모녀만의 한을 보여주는 거다. 여기서 우리 모녀만의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혈육 잃은 아픔, 나는 오빠를 잃었고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죠.
둘 다 혈육을 잃었어. 나 역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도 상처가 있지만 그 아픔을 간직한 것은 공유하고 있는 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할 우리 모녀만의 한이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한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의도였을 거예요.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고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대.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몸으로 전달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몰랐고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 막하였기 때문에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내 힘이 위태로다는 얘기는 어머니한테 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라고요. 뺨을 이렇게 쳤나 봐요. 근데 엄마 정신 차리라고 뺨을 쳤는데 내 손이 저지른 폐륜. 왜요? 엄마를 때렸잖아요. 엄마를 때리는 건 일륜적인 일이 아니죠. 그건 폐륜.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또 경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경악했는데 왜 더 세게 때려요? 이 얘기는 자기도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세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잡을 보고 이것은 악몽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현실의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내가 엄마를 때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근데 엄마를 때리고 있고 정신 차려 엄마를 폭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기 역시 스스로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아주 극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었고요.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대요. 그 어머니 얼굴이 어떤 건데?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내 나름의 공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내면이 잠재되어 있는 그 과거 있잖아요. 잠재된 과거에 대한 그 슬픔 그리고 그 공포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내 내면 속에서도 오빠가 죽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나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어머니의 공포스러웠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걸 나도 사실은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역시 그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거와 지금 싸우고 있는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과거의 그 공포와 그 과거의 어머니의 그 힘들었던 그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것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는 이 어머니 얼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그 내면의 상처가 얼굴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그 내면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 과거와 맞서는 아들이 죽었던 그 순간에 대한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 그런 것들이 온갖 것으로 올라와서 어머니 모습이 녹여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 표정이 얼마나 괴로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때의 과거와 맞서고 있는 모습인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의 중략부 줄거리인데요. 한국정전 당시에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쳤어요.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보냈던 산동네로 갔어. 이 산동네라는 곳이 어디냐면 현저동 산꼭대기라는 곳이거든요. 써줄까요? 현저동 산꼭대기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서 총상을 입고 죽게 되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이전까지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모습이 있죠. 여러분 책 페이지 본다면 260페이지까지가 소설은 우리가 5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여러분 책은 발단, 전개를 건너뛰고 위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있죠. 여기 부분이
절정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봤다?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중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위기니까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위기. 그 부분이잖아요. 그 위기가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입원해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고, 절정 부분에서는 오빠가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오빠가 이제 죽었던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현재에서 잠시 옛날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쭉 풀어준 다음에 다시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현재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뭐냐면 이 현재 부분은 어머니의 어떤 수술 후에 환각을 보고 있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가 수술 후에 환각을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과거의 모습은 오빠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마지막 다시 현재의 모습은 어머니가 이제 나올 건데 어머니가 자신의 뼈가루를 뿌려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는 결말 부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 갔다가 현재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역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그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가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생명 같은 경우에 생명이 붙은 기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면 날아갈 듯한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대요.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는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죠?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의식이 아예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까지.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천수를 누리셨다느니 너무 서러워 말라느니 우리를 위로한 이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그런 거죠? 사실은 모두가 어머니의 그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봤던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막 미친 모습이었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정신 나간 모습이었고, 그렇게 우악 귀성을 지르다가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모든 힘을 소진하고 이제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는 상태니까 이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는 어머니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병을 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을 했대네요. 수희는 장만해 놨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왜냐면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의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 수의,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그 수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얘 좀 봐. 그럼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해놓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어머니가 되게 힘드시고 아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당장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 계신데 이제 죽은 것 같잖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어? 하여튼 넌 알아줘야 돼. 라고 되게 나에 대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친구의 모습이 등장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은 가짜란 뜻이죠. 그래서 너 가짜 딸인 거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니. 왜냐면 어머니의 사후 대비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넌 그런 것도 안 해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제 3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좀 싶어요. 그죠? 그랬더니 밑에 넘어가죠.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왜? 어머니가 약간 묻힐 것도 없이 불쌍한 존재로 생각되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는 저는 안 된 것 같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분명히 딸이란 나도 있는데 되게 불쌍한 존재처럼 생각되는 게 아마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아마 싫어서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자, 고향 땅이 어디냐면 그 개성 쪽 개풍군이거든요. 우리 고향에 선영, 즉 묻힐 곳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고향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 말이야. 아니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왜 그런 거지? 이게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인 거죠. 분단 현실에 따른 인식을 보여주는. 왜? 분단 현실인데 북한에 니네 묻힐 곳 있어봤자 뭐하니? 묻히지 못하실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이게 무슨 얘기야? 야 그렇게 따지면 가서 북한 땅 그거 다 팔아달라고 그래. 너 도와달라고. 어이구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입이 험한 친구, 진짜 험하네요. 그죠?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어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가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큼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는 그러실 거 아니니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쪽 땅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직 살아계셔. 그런데 어머니 어떤 묻힐 곳을 남한에다 마련해놨어. 그 얘기는 엄마 이제 못 살아날 거야. 엄마 그냥 죽어서 여기 묻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어머니가 언제든 그 북한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삶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왜 벌써 남한 땅에 이걸 만들어? 남한 땅에 만든다라는 건 엄마가 결국 못 가보고 죽는다는 얘기잖아. 이걸 내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바라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어머니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고향에 묻히고 싶은 어머니가 소망이 있으신데 그걸 내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묻히지 못할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때 어머니가 눈을 번쩍 떠요. 대박이죠. 백지짝 같은 목소리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게 갑자기 그 회광반조라고 해요. 죽기 전에 갑자기 확 힘이 솟는 거를. 그래서 친구가 앉은 자리에서 에구머니나 하고 비명 지르면서 내 옷소리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 다 죽어가는 분이 알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호수개미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시험 누워있다가 막 이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묘지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호수개미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친구는 깜짝 놀랐을 거고요. 그죠? 호수개미는 아마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내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겠대. 왜? 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살아나신 것 같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이의 생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다들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야? 묘지를 쓰지 말라는 건 뭐죠? 내가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나 여기다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곳에 묻히는 게 싫은 거야. 나의 고향 땅은 북한에 있는데 이 남한 땅에 묻히는 거 묻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가 않았대요. 그러면 이 모습은 평상시처럼이니까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음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멀쩡한 상태로 삑 하고 돌아오신 거죠. 네? 아,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꼭 일러주려고 했는데 유언 삼아서 일러두는 게니까 잘 들었다가 나가기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자, 오래비한테 즉 이 오빠가 죽었을 때 이 엄마가 뭔가를 해줬나 보죠. 뭘 해줬는지 보도록 하죠.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게 부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 나 죽거든 너희 오라비한테 오빠한테 뭐 해줬냐면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빠의 뼈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서 뿌려줬거든요. 왜? 여기 있지 말고 나중에 고향 땅으로 가도록
오빠가 언제든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뿌려줬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오래밴드 해준 것처럼 해다오는 무슨 얘기냐면 시신을 화장하고, 그러니까 화장한다는 얘기는 땅에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땅에 묻을 거라면 화장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시신을 화장, 일단 다 불태운 다음에 그 후에 뼛가루, 이 어머니의 뼛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서 뭐 해달라는 얘기야? 날려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말고 너일 수밖에, 그러니까 너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래. 여기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까 모녀만의 한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야? 그 전쟁 중에 혈육을 잃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 그 공유하는 자신의 딸만이 자신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혈육을 잃은 슬픔을 공유하는 건 딸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거기까지 날려줄 수 있는 건 우리 딸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뼈가루를 왜 뿌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혈육을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혈육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건 내 딸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니까 이거를 꼭 해줘. 라고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설마 그거 잊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있다니요, 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것처럼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이게 아마 북에서 넘어올 때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대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북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거 모습은 자식들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고자 고향을 떠나올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넘어가요.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는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에 반머리에 가아 매장.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가 죽었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가아 매장, 임시로 매장을 했었대요. 그랬다가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는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화장할 것을 의논했고 그 결과 옳게 오빠의 아내죠.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무덤이라도 있어야 자기 자식들이 가서 니네 아빠 무덤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건 옳게의 입장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젊어서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오빠가 죽고 옳게만 살아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있어갖고 며느리한테 기를 못 펴고 살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머니의 죄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죄의식이 있어서 한 번도 며느리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미안하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얘를 화장해서 날려주자라는 의견을 펼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화장이 웬 말이야. 화장해서 날려버리면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아들, 자기 아들한테는 니네 아빠가 죽어서 여기 묻혔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때만큼은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고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 이 올케가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니의 며느리인 이 올케, 자기 오빠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속하고 정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느껴졌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도 결국은 며느리가 순종한 것 같거든? 며느리가 어머니의 의지에 순종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건하게도. 그러니까 올케가 웬만하면 반대했을 거죠. 자기 남편은 내 남편인데 사실 제일 가까운 건 자기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아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 같아도 반대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장하게 느껴졌나 봐요.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죠. 화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앞장서서 시애뻐 정장 갖고 우린 묵묵히 뒤따랐고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풍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고향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이에요. 거기 보이는 바닷가에 서서 한 줌의 먼지는 그 화장 그 오빠의 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뼈가루라고 할 수 있는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어.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이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그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 무슨 얘기야? 가족의 선영이 있으니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건가? 거기 묻힐 수 없으니까 이렇게도 묻혀라! 이런 거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대. 그럼 뭔데? 어머니의 모습엔 그냥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은 운명에 순종하고 있다? 한을 품고 사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자신의 한을 수용하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냥 순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뭔데? 순응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던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요 운명에 순종하고 지극 그 한을 지극히 품고 사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쟁의 운명에 순응한다라는 건데 이게 없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잘 써야 돼.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순응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그 남북 분단 그 전쟁의 어떤 비극, 그렇죠? 이 전쟁의 비극에 정확하게 어떤 저항하는 또는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이 사귀는 모습과 이 도전적인 모습은 서로 뭐가 돼요? 대조적인 모습이 돼요. 여기는 순응이라면 여기는 저항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순하게 그래 이렇게라도 한을 풀려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어머니는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를 날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 너무나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이라는 건 뭔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뼈가루를 얘기하는 거고 너무나 엄청난 것은 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분단이라는 괴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의 어떤 상처 또는 어떤 비극 그 다음에 분단 현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전쟁은 1953년, 52년 그때쯤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 그러한 전쟁의 상처, 비극의 상처들 그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 즉 뼈가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뼈는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미약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분단이란 괴물 그것과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럼 그 유일한 수단이 뭔데? 바로 한 줌의 뼈가루와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그 뼈가루를 글로 날리는 행위는 뭐냐? 단순하게 그래 이렇게라도 하자 이게 아니라 저항하는 행위인 거예요. 니까짓게 감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라는 어떤 그 분단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집. 이 그 짓이라는 게 무슨 그죠? 뭐인 거야 이제? 뼈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날리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짓이라고 하는 건 뼈가루를 고향을 향해 날리는 행위.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그러니까 그때 오빠의 뼈가루를 어머니가 날리면서 나름대로 어머니가 그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 뼈가루가 이제는 내가 날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뼈가루 자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뼈가루 자체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먼지와 바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분단이 가져온 그 비극 이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것은 정녕 그 짓밖에 없다라는 것인가. 이 그 짓이라고 하는 건 뼈가루 날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짓, 이 뼈가루 날리는 이 행위밖에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 짓이라고 하는 뼈가루 날리는 이 행위는 어마어마한 이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의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어머니가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수 있는 게 이런 뼈가루 날리는 행위밖에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 뼈가루 날리는 행위는 의지적인 모습이었잖아. 너 역시 그 모습을 물려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참 여기서 이 투병 중이다라는 말이 보여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가 수술 후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분단이 극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어머니의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이거를 투병 중이란 말로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중의적 의미로도 볼 수 있는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투병 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머니 우리가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어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이제 외적인 모습인 거고 요거는 이제 내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외적인 모습에서의 상처라고 볼 수 있지만 이쪽은 내적인 모습에서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해 다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요 파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엄마의 말뚝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작품은 엄마의 말뚝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사실은 엄마의 말뚝이라는 이 제목이 우리 책이 엄마의 말뚝 2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말뚝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을 텐데 그러면 1, 2, 3에서 엄마의 말뚝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1편에서의 엄마의 말뚝의 의미는요. 서울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자식 교육에 힘쓰고 있던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엄마의 말뚝.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지. 이게 말뚝이라는 거죠. 말뚝. 오케이? 자, 말뚝. 이렇게 할까? 이게 말뚝. 썸네일 이렇게 따야겠다. 말뚝. 이렇게 할까? 말뚝이에요, 말뚝. 오케이? 자, 요게 말뚝. 말뚝. 자, 근데 2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2편에서 본 이 어머니의 말뚝은 뭐냐면 엄마 가슴에 박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엄마의 어떤 가슴에 말뚝을 박았구나. 그 얘기는 엄마의 가슴에 박힌 한.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한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이제 3편에서는 엄마가 깨우쳐준 그 생명의식이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 엄마의 말뚝이 일종의 기념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우리 책에서 중요한 건 요 2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 엄마의 말뚝, 요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자, 첫 번째 뭐냐? 엄마의 말뚝의 의미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의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지를 우리가 엄마의 말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 여기다 말뚝 박을래? 이런 얘기 하거든. 군대에 말뚝 박을래? 그러면 이 말뚝 박는다는 거는 여기에 내가 머무르겠어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종의 어머니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정착한 어떤 삶의 터전. 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의 어떤 비참한 죽음.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어떤 가슴에 그 한, 이 어머니의 한,
이게 말뚝, 내 마음에 말뚝을 박았다. 그 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3번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으로 어머니가 그 뼈가루 날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죽어서라도 그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의지하고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의지는 의지인데 여기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어떤 그 의지였다면 여기는 죽어서라도 이 분단의 비극 현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전쟁, 비극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엄마의 말뚝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정확히 말뚝의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작품의 구성 방식 중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어머니의 수술 후 환각 증세를 보이는 부분이 현재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 오빠의 무참한 죽음에 대해서 회상했던 모습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머니가 내 뼈가루를 날려주렴! 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세 번째요. 분단이라는 현실이 결국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념 대립으로 인해 동족끼리 정쟁을 했어. 그것 때문에 아들이 비극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 아들을 잃은 한이 해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십 년 지난 후에도 어머니는 그 환각 속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단 상태 역시도 지속 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분단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이 바로 이걸 날리는 이 행위.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책 속에서 분단이라는 괴물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이것만 꼭꼭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분단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은요. 전후 소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작품,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 전쟁 끝난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중편 소설이고 연작 1, 2, 3편으로 되어 있었죠. 자전적인 자기의 어떤 과거의 일들,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회상적도 당연한 거겠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은 내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들어있죠. 네 번째,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아까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섯 번째, 역순행적 구성. 현대 시점에서 한국정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역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세 편의 이야기인데 독립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이 완결된 이야기인데 그것이 또 이야기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연작 소설이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소설 이야기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정리했는데요. 사실은 본문 자체가 워낙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띡 설명해도 끝나는 부분이긴 한데 시험 공부하려면 여러분 좀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다 외워라 해서 적어준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핵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체크해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스킵 잘 하시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은 못 읽어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포인트 엄마의 말뚝의 의미 이렇게 다 정리해 드렸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한이 되어 남아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제 선생님도 시간이 8시 20분이네요. 학교 온 지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여러분 얼른 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